점심 무렵의 도심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출근 인파가 빠져나간 뒤 회색빛 건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다른 손엔 작은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장모님께 드릴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전기세도 밀렸대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민호는 식사 대신 장모님이 일하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제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도 구통을 미는 장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했고 손목에는 고무장갑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리창 옆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내의 결혼식 날 단정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모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지나가며 "이 구역 얼룩 아직 안 지웠어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쥐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직원 둘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좀 쉬시지, 고생도 고생이지.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말할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서정화, 백화점 대표이사 부인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서둘러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지만 서정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레기 봉투를 장모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왜 아직 안 치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또 시작이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복도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모가 봉투를 집으려다 잠시 균형을 잃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꽉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정아는 그런 장모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으면 손도 느려지나 보네. 민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장모의 체면을 생각해 발을 멈췄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짧은 정적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서정화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장모의 굽은 어깨 너머에 깃든 이상한 긴장감. 민호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고, 무언가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장모와 서정화, 그리고 조용히 멈춘 시간만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 속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건 곧 닥쳐올 파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백화점 복도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햇살이 쏟아졌지만 장모의 눈에는 그 빛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물걸레를 쥔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팔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서정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정색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고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그녀는 시선도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장모가 닦던 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기가 튀어 서정아의 구두 앞코에 닿았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정지했습니다. 서정아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냉담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긴 백화점이에요. 호텔도 아니고 청소도 못하나요?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모는 급히 물걸레를 주워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서정아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찰싹! 한순간 건물 전체의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며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 여직원이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바닥의 걸레를 붙잡았습니다. 눈가에는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빛이 번졌습니다. 그때 복도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순간 모든 걸 멈춘 듯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장모가 맞은 얼굴을 감싸쥐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주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정아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직원이 잘못했잖아요. 청소하라고 돈 주는 거지 민폐 끼치라고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소장은 급히 달려와 장모를 붙잡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분이 일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건데요? 그 뺨을 맞은 게 잘못입니까?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민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진 몰라도 지금 이건 내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이 감히 어디서 큰 소리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장모의 어깨를 잡고 낮게 말했다. 어머니 갑시다. 장모는 잠시 민호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이 뒤섞였습니다. 민호의 뒷모습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엔 분노 대신 이상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날 이후 민호의 세상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밤 민호는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뺨에 남았던 붉은 자국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오던 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땀이 번지고 신호등 불빛이 그의 눈가에 비쳤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요, 어머니.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장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백화점 CCTV 영상 열람 절차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지만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모든 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그는 정장을 벗고 후드티를 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덜한 시간, 저녁 9시 반. 백화점은 이미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직원용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보안실이라는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안을 엿보았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10분만 기다리면 교대겠군. 민호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우자 그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여러 구역의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날짜를 사건 당일로 돌리고 매장 구역 카메라를 클릭했습니다. 모니터 속 장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물걸레를 떨어뜨리고 서정화의 구두 앞에 물이 튀는 장면. 이후 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 장모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민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끝나기 직전 화면 오른쪽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는 화면을 일시 정지시키고 확대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얼굴 절반이 조명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좁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명찰에 흐릿하게 한도그룹 경영지원본부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도그룹 왜 그 이름이 여기에? 그는 재빨리 USB를 연결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복사되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보안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직원 아니죠? 여기서 뭐 하십니까?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던 겁니다. 청소 중에 떨어졌다고 해서요. 보안팀장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사 보고 전에 나가세요. 다음엔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민호는 머리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을 빠져나오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장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 속엔 단순한 고통이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모니터를 닫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한도그룹 백화점 운영 계열사 인수 확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조각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누군가 숨기고 있어. 그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불 꺼진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수많은 비밀을 감춘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그룹 본사 18층 회의실은 이례적으로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심의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 안은 냉랭했습니다. 서정아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홍보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모니터에는 한 문장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폭행 영상, 외부 유출 정황 포착.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CCTV는 내부 보안망에서만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사모님. 내부 직원 중 누군가가 복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실 기록에는 근무자 외에 출입자 한 명이 확인됐습니다. 누군데요? 본사와 계약된 외부 협력업체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정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게 청소 용역 직원 중 한 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홍보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건 목격담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고급 매장에서 청소 노동자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으로 확산 중입니다. 언론사에서도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정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영상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복사본 삭제하고 백업 서버도 초기화하세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끝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언론이 이미 확보했다면요? 그럼 그 언론사를 없애야죠. 그녀의 차가운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지훈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노트북 위에 재생 중인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모니터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저기 봐, 오른쪽 남자. 민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정아 뒤편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남자, 그의 가슴에는 한도그룹 경영지원본부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한도그룹이라니 왜 그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우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내부 권력 싸움일 수도 있어.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걸지도 몰라. 민호는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백화점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머니가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누가 왜 찍고 있었을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두 얼굴을 가졌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야. 그 시각 한도그룹 홍보팀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 응대 중 오해로 발생한 사소한 충돌이라는 보도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서정아는 그것을 검토하며 붉은 펜으로 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 후 귀가함.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피로한 얼굴 속에 묘한 불안이 비쳤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USB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췄습니다. 한도그룹, 그리고 어머니 뭔가 연결돼 있다. 그의 속삭임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보안자료 접근 시도, 감지 IP 내부망. 누군가 민호의 파일에 접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 거군요.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본사 빌딩 옥상 조명이 꺼지며
긴 어둠이 도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 민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장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낡은 커튼 뒤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진실을. 문이 열리자 장모는 낡은 가디건을 걸친 채 그를 맞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웬일이니, 민호야? 민호는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말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거실은 오래된 비누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때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액자 속 인물들은 빛이 바래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도그룹이라는 이름,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장모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위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았니? 사건이 벌어진 백화점, 그게 한도그룹 소유였습니다. 게다가 그 CCTV 영상에 한도그룹 명찰을 단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장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오너라.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노트 한 권, 그리고 종이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니? 사진 속엔 어린 소년을 품에 안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낯익은 대저택의 정원, 그 옆엔 한도그룹 창립 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한도그룹 현 회장, 한기준 맞죠? 장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 아이를 내가 키웠단다. 민호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었지. 하지만 그 집에는 늘 비밀이 있었어. 회장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그 아이는 사실.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호는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모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나는 가정부였고 그들은 내 존재를 숨겼지. 민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한기준 회장이 어머니의 친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래, 그 집안은 내 아들을 빼앗고 나를 내쫓았어. 그리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지웠지. 장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꿨단다. 박영자가 아니라 내 진짜 이름은 이수정이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가족의 죄였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권력은 때로 피보다 더 잔인하지. 그날 밤 늦게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사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문의 비밀이에요. 지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건드린 게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군. 민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멈춰있는 장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싸움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민호의 회사 사무실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며 조심스레 말했다. 민호 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로펌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민호가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리 앞까지 와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시죠? 저는 한도그룹 법무팀을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단한 제안입니다. 그 영상, 더는 번거롭게 다루지 마세요. 이 안에는 충분한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민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맞은 사람의 자존심이 회복되진 않습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세상은 그런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민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그걸 잘못하신 겁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고했어요. 이런 일 오래 못 버텨요.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의 손끝에서 종이 봉투가 부서지듯 구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민호 씨, 본사 쪽에서 검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기밀 외부 유출 혐의로 정직 1개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다시 지훈을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 카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봐. 1989년 실종사건 기록이야. 이름은 이수정. 그녀가 내 장모님이야.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 속 낡은 신문 사진에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의 장모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수정, 그게 어머니의 진짜 이름이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실종 처리된 시점이 한기준이 회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그 사실을 지웠단 말입니까? 아니, 감췄다고 보는 게 맞지. 잠시 후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발신자. 그가 전화를 받자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그 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손끝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협박인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더 도망칠 이유도 없겠네요. 전 싸울 겁니다. 며칠 뒤 민호는 결국 SNS에 폭로 영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짧은 30초짜리 영상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직장 내 폭행이 아니라 사회의 거울이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나? 댓글은 삽시간에 수천 개로 늘었습니다. 한도그룹은 즉시 해명문을 냈지만 이미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집 앞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는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3층 창가에 멈췄습니다.
민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창가에서 커튼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둠 속에서 카메라 셔터 같은 미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는 무심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실 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점퍼를 걸치고 차를 몰아 장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기온 영상 3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 한 그릇과 젓가락 한 쌍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주전자가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고 물자국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옷장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급히 무언가에 쫓겨나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미등록 번호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새벽 4시 27분. 민호는 즉시 번호를 눌러봤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손끝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설마. 머릿속에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무심했습니다. 노인분이 잠시 외출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휴대폰도 두고 음식을 두고 나간 분이 아니에요. 담당 형사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그럼 잠복 신고 처리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의 태도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집이 엉망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지금 뉴스 봤어? 백화점 측에서 청소용역 전원해고 통보했대.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민호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폐점된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몰래 직원 통로를 통해 보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화면 배열, 익숙한 냄새. 그는 날짜를 새벽 4시로 돌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 장모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중년 남자와 함께 검은 승용차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주자 장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에 탔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서울 39거 8211. 민호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화면 속 남자의 가슴팍에는 뚜렷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HANDOGROUP VIP SECURITY.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머니, 한도그룹 차량에 탔어요. 지훈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영상 복사해도.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민호는 영상을 USB에 옮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플래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모자를 쓴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통신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그 입모양이 또렷이 읽혔습니다. 민호는 즉시 비상구로 뛰쳐나갔습니다. 비 내린 바닥이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숨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지만 시동을 걸자 엔진이 터졌습니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의 중얼거림이 빗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회면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백화점 청소 노동자 박영자 씨가 오늘 새벽 실종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발끝이 브레이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복수의 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2시 민호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USB를 통해 복사한 영상, 경찰 보고서, 사본, 그리고 장모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피곤한 눈으로 문서를 훑다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영자 본명 이수정.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수정?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장모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 민호는 곧장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이름이 달라요. 박영자가 아니라 이수정이에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수정, 그 이름 낯설지가 않네. 잠깐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몇 초 뒤 지훈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 1989년 한도그룹 실종 사건 기억나요? 이수정 실종, 사망 추정 그 기사 주인공이 장모님이에요.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실종자라고요? 그래요. 세상에선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머니를 지워버린 거네요. 지우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회장이 되기 위해선 깨끗한 가문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살아있는 증거네요. 그들이 감춰온 피의 진실을 드러낼 유일한 사람. 그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면 더 위험해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찾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다시 백화점 보안 영상을 열었습니다. 장모가 타고 간 검은 차량 번호판을 확대하자 한 줄의 문자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서울 39거 8211 한도그룹 VIP 차량.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한도그룹이야. 그는 곧바로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교통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퇴근한 직원 대신 남아있던 야간 근무자가 그를 수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공무상 자료는 열람 불가입니다. 민호는 USB를 꺼내 보여주며 간절히 말했다. 사람이 실종됐어요. 이 번호판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화면을 열었습니다. 지도 위에 전멸하는 빨간 점 하나가 표시되었습니다. 차량의 마지막 위치는 도심 외곽의 폐창고 부근이었습니다. 민호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찾음. 구로구 창고단지. 지금 출발. 그는 단독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낡은 창고 앞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엔 흙먼지와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코끝엔 쇠냄새가 섞인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낡은 천 조각과 피가 묻은 손수건, 그리고 장모의 신발 한 짝.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섞인 숨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품에 안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통신 차단됐나? 그가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어디선가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민호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움켜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계시죠, 어머니.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눈앞의 어둠은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피로 이어진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터넷 뉴스 첫 화면이 요란하게 바뀌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폭행 사건, 한도그룹 연루 의혹, 실종된 피해자, 과거 회장 친모로 드러나 두 개의 헤드라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밤새 편집한 폭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백화점 복도에서 장모가 뺨을 맞는 장면, 그리고 한도그룹 내부 문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도그룹 회장의 어머니이자 그들이 감춰온 36년의 진실 그 자체입니다. 순식간에 댓글수가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게 나라냐? 저런 사람이 어머니였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긴급 속보가 뜨고 SNS에는 해시태그 진실이 어머니, 해시태그 한도그룹 응답하라라는 해시태그가 도배되었습니다. 한도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카메라 수십 대가 설치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기준 회장과 서정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준은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습니다. 현재 진상 파악 중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때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가족이 버린 어머니, 그리고 진실을 덮은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기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뒤쪽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장모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훈이 카메라를 들고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36년 전 나는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하듯 술렁거렸습니다. 기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라뇨, 그럴 리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믿기 어렵겠지.
하지만 피는 속이지 못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실종 신고 조작은 누가 한 겁니까? 그룹 비자금과 관련된 건 아닙니까? 기준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나는 그 여인을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했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고 누군가는 화면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그날 밤 전국의 방송은 이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한도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호는 복도의 끝에서 회의장 유리문을 통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플래시 속에서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이제 세상이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 영상 원본이 달라. 우리가 가진 파일, 누군가 손댔어.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등줄기를 차가운 전율이 타고 지나갔습니다. 폭로는 성공했지만 진짜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회의장 안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단을 향해 쏟아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장모 아니 이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6년 전 나는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간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한기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만들었지. 내가 아니라 그들이. 기자들이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서정아는 의자에 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준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나타나신 겁니까?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짓밟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렸고 그 자리에서 난 아버지를 닮았죠. 그 말에 장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버리고 회사를 얻었지. 넌 그 피를 이었고 난 그 죄를 지고 살아왔어. 한쪽 구석에 있던 서정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알렸죠. 하지만 난 그가 버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저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민호는 서정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장모님을 찾아낸 뒤 그분을 협박한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통제였어요.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야 했으니까.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절망과 후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그는 장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세상에 두기 위해 온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송출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장모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민호가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녀의 손끝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다 말했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기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를 다시 죽게 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섞여 울렸습니다. 민호는 장모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한마디가 남겨졌습니다. 심장 박동계가 불규칙하게 울렸고 민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도그룹 회장, 친모 존재 인정 사과문 발표, 이수정 여사, 병원 이송 중 의식 잃어.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여론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창밖 어둠을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플래시 대신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요란했지만 그 안에서 한 인간의 오래된 죄와 용서가 조용히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에는 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커피가 식은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장모의 병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민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밤새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병원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호, 영상 말이야, 뭔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폭행 장면 직전 프레임을 확대해봐.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이 서정아로 알려졌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하지만 확대된 얼굴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짧은 머리, 다른 구두, 그리고 눈매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이건 서정아가 아니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원본이 조작됐어. 시간 코드가 3초가량 잘려나갔고 다른 인물이 끼워졌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편집한 거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추적했더니 병원 와이파이에서 접근 흔적이 있었어. 그건 장모님이 깨어있기 전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폭행의 피해자였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왜 폭행 장면에 당신 친모 얼굴이 들어가 있을까?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어머니요? 그래. 영상 속 인물은 당신 어머니,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야. 그 얼굴을 누군가 합성해 넣은 거야. 게다가 그 파일 장모님이 컴퓨터에서 마지막으로 수정했어.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도대체 왜?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미세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셨어요? 그녀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봤구나. 민호는 굳은 채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영상을 조작하신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듣지 않으면 내가 말해야 했어요.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여주려면 누군가는 거짓으로라도 시작해야 했죠.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모든 건 계획된 거였습니까? 그래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선 누군가 악역이 되어야 했어요.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언론이 주목하게 하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청소 노동자의 폭행 영상을 신문 일면에 싣겠어요? 하지만 재벌가 부인이 폭행한 영상이라면 세상이 달려들죠. 그때야말로 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겨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건 거짓이에요. 정의를 위해서라도 거짓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진실은 종종 거짓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법이야.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나는 이미 내 몫을 끝냈어요. 그녀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은 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뒤돌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 하늘은 이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첫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비추었습니다. 장모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로 기억할게요, 어머니. 그녀의 눈꺼풀이 마지막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기계음이 삑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실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민호는 조문객이 떠난 빈 영정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된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향을 피웠습니다. 그분은 결국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사셨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진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향 냄새를 흩뜨렸습니다. 며칠 후 세상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수정 사건 후폭풍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진실의 어머니라 부르며 미화했지만 동시에 거짓으로 세상을 흔든 사람이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SNS에는 찬반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다. 결국 조작 아니었나? 민호는 그 모든 글을 무표정하게 읽었습니다. 지우는 TV 뉴스를 껐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래. 진실보다 스토리를 원하지.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귀 기울이려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날 오후 검찰은 한도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부자료 조작, 실종 신고, 허위 작성 등 수십 건의 혐의가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기준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서정환은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덮으려 했던 건 죄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벌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지만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민호는 TV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가 살던 작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아직도 4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그녀가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간. 민호는 시계를 조심히 떼어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복수를 닮아 있다. 짧은 문장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복수를 제가 진실로 바꾸겠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어요. 진실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충분히 알려졌어요. 이제 남은 건 조용히 사는 겁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남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이 남긴 여운이 길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이 청소노동자 인권법, 일명 영자법 통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폭행, 차별, 부당대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승리네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아릿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진실은 여전히 논쟁 중이었지만 그날 민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짓이 아닌 세상을 살아볼게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 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미소가 그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수정 여사의 죽음 이후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도그룹은 연일 새로운 의혹과 내부 고발에 시달렸고 결국 법원은 그룹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여러 자회사로 쪼개져 사회환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정 안에서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을 때 민호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한기준, 실종사건 은폐 및 문서 조작 혐의로 징역 7년.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기준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존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기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입모양만으로 읽힌 그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넣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큐멘터리 곧 완성돼요. 제목은 그녀의 이름은 이수정이에요.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겠죠. 그녀가 거짓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결국 진실을 남겼다는 걸. 며칠 뒤 민호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만나는 작은 마을. 그곳엔 장모가 생전에 바라던 풍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요한 강가, 새들이 지저귀는 들판, 그리고 노을빛이 스며든 오두막 한 채. 민호는 그 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절반은 밭을 가꾸고 나머지 절반은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쓰는 첫 문장은 늘 같았습니다. 진실은 고요할 때 가장 강하다. 가끔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도시의 소식, 세상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영자법이 통과됐어요. 청소 노동자 폭행, 이제 형량이 2배로 강화됐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바꾼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자랑보다 담담했습니다. 이젠 복수나 정의 같은 단어가 무겁게만 느껴져요. 그냥 누군가가 평범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그의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 마지막 장면에 넣어야겠네요. 밤이 되자 민호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로 길게 비쳤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진실은 늘 복수를 닮아 있다. 어머니의 필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문장 아래 조용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국 사람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진실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강물에 노트를 띄웠습니다. 노트는 천천히 흘러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 찍어둔 카메라가 멀리서 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잃었던 진실을 찾아 다시 살아가는 장면, 그것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컷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네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세상은 마침내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날, 작은 시골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이수정 기념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관 앞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줍게 박수를 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념관 한쪽 벽에는 장모, 이수정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의 어머니, 그녀는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해 싸웠다. 민호는 조용히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그녀의 낡은 노트, 다른 작업 장갑, 그리고 오래된 시계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한때 그녀가 청소 일을 하며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멈춘 시계 바늘은 여전히 새벽 4시 2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그녀가 사라졌던 그날의 시간,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멈춘 건 시계가 아니라 고통이었겠죠.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지훈이 다큐멘터리 상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 그녀의 이름은 이수정 은 이미 국내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남긴 짧은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복수를 닮아 있지만 결국 복수는 진실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관 안은 조용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훈이 민호 쪽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제 진짜로 세상 속에 남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청소 노동자 동상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이분이 진짜 영웅이래요. 그 말을 들은 민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구름이 흘렀고 그 사이로 환한 햇살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복수를 닮아 있다. 그 아래 민호가 쓴 한 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을 알리는 마을의 작은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강물은 유리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는 바람에 머리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거짓이 아닌 세상에서 살게요, 어머니.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강 위로 벚꽃잎이 떠내려가고 물결 위에는 잠시 빛이 머물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어깨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증거처럼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벚꽃잎이 발끝에 스치며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닌 진실이 남긴 희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빛나는 한 줄기 햇살이 마치 그녀의 미소처럼 고요히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